메리 스크랜튼은 1832년 12월 9일 매사추세츠주 벨처타운에서 감리교 벤튼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오빠, 조카 등 3대가 목사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아 그녀는 12살 때부터 감리교의 일에 참여하며 전도 활동에도 관심을 키워갔습니다. 1855년 그녀는 제조업자인 스크랜튼과 결혼했고 1년 뒤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을 얻었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의 아들은 1878년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 스크랜튼이 아펜젤러와 더불어 미국 감리교회에서 한국에 파견한 첫 선교사였고 한국에서 의료 선교 사업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1872년 40세 되던 해 메리 스크랜튼은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클리블랜드에서 개업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스크랜튼 선생의 교회 활동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스크랜튼은 남편과의 사별 후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과 전도 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미 감리회 해외 여선교회의 서기를 역임하는 등 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 감리회 해외 여선교회는 1869년 여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하에 조직되어 미 감리회 해외 여선교회는 1869년 여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하에 조직되어 초기 한국 감리교회 여선교회 사업을 주도했던 기관입니다. 1860년대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군대에 간 남자들을 대신하여 여성들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성들의 능력이 다방면에서 크게 신장되었으며 여성의식도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적으로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사회활동의 폭을 넓혀가는 여권운동이 전개되었고 외적으로는 국내외 선교사 파견을 위한 선교 지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 여선교회 설립의 필요성이 인도 선교 사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인도 선교의 경우 수세기 동안의 관습을 깨고 배움을 원하는 수많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있지만 인도의 여자들은 남자가 오면 도망치고 여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선교사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이는 선교 사업의 진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외 파견 여선교사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여선교회 설립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869년 3월 23일 남보스턴에 있는 트리몬트 스트리트 감리교회에서 인도의 소녀와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의료 사업을 돕기 위한 선교사 파견이 결정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미국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여성 해외 선교회는 제일 먼저 인도의 여의사를 파견하여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의료 사업과 고아 사업을 전개하였고 여성을 위한 문맹 퇴치 사업을 펴는 한편 이사벨라 토번 학교와 같은 여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도 여성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여성 해외 선교회는 중국, 일본, 조선 및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불가리아, 이탈리아 등지로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여성 해외 선교회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883년 9월 미국 오하이오주 레베나시에서 열린 지방선교회 자리에서였습니다. 이날의 회의는 인도 및 일본 여성을 위한 선교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고 어느 누구도 조선의 여성들에게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볼드윈 부인이 조용히 일어나 조선 여성을 위한 특별 선교원금을 바치면서 조선 여성을 위한 선교가 제안되었고 사업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스크랜튼 선생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습니다. 미 감리회 해외 여선교회 한국 사업은 1883년 9월 오하이오주 레베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교회 지방 모임이 그곳에서 열렸는데 당시 주된 관심은 일본과 인도 사업에 있었습니다. 그날 연사로 나온 사람들 머릿속엔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은 한국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이 많은 부인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잊고 있던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 부인은 일어서더니 말하기를
자기에게 약간의 돈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선교회에 맡겨두어 적당한 때에 한국이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소원을 피력했습니다. 그 부인은 그 돈이 기초가 되어 더 많은 기금이 빨리 모아져 한국에 있는 부인과 소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 어두운 땅을 위해 하늘에 드리는 기도가 시작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위의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볼드윈이라는 노부인은 자기의 적은 헌금을 기초로 많은 기금이 모아질 것을 바랐으며 이를 초석으로 여성들이 자기 이름도 갖지 못한 암흑의 땅 조선의 밝은 등불이 밝혀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볼드윈 부인이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인의 이 작은 헌금은 여성 해외 선교회가 조선 여성을 위한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튼 선생이 여성 해외 선교회의 첫 대표로서 조선에 파견되는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한국의 상황과 미국 감리교회의 한국 선교 사업에 대한 과정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1882년 조선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미국에서는 푸트 공사를 한국으로, 한국에서는 8월에 민영익 일행을 전권대사로 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민영익 일행은 워싱턴으로 향하던 대륙횡단 기차에서 감리교 목사이며 후에 볼티모어 여자대학을 창설하는 가우처 박사를 만나게 되었고 이들의 만남은 미 감리교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영익 일행과의 대화 과정에서 가우처 목사는 선교 지역으로서 조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감리교 해외 선교부 와일리 감독에게 조선의 선교사 파견을 권유하며 $2,000의 기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교부에서는 조선에서의 선교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가우처 목사는 다시 일본 주재 선교사 맥클레이에게 한국에 가서 그 땅을 탐색하고 선교지를 물색해주기 바란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하였고 미국 공사관을 통해 조선 정부의 선교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김옥균에게 조선에서 기독교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그 문제를 왕에게 건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김옥균을 통해 선교사들의 목적과 바람을 적은 문서가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맥클레이는 개신교를 통해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조선의 지식인들과 김옥균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마침내 고종으로부터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도 좋다는 제한적 선교 허락을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맥클레이의 조선 방문은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해주었고 조선에서의 선교부 설치를 위한 길을 여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선 방문을 마친 맥클레이의 고무적인 보고에 따라 미 감리교 선교부는 곧 한국 선교헌금을 호소하였고 가우처 목사의 $2,000를 포함하여 총 $5,000가 조선 선교 헌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주관할 선교사를 선발하였는데 첫 선교사들은 조선 정부의 허가 사항인 교육과 의료 사업을 담당할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아펜젤러와 스크랜튼 선생의 아들 스크랜튼 의사가 각각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을 담당할 조선 파견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조선 땅의 여성들을 위해 여선교사의 유치를 앞당길 수 있게 된 것은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수정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수정은 1882년 농학 공부를 하려는 꿈을 안고 일본 수신사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머물면서 일본의 기독교인 농학자 스타센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후 동경 외국어학교의 조선어 교사로 일하며 1883년 4월 29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들과 각별한 관계를 맺어 그들의 조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미국 선교 잡지에 조선 선교에 관한 청원을 보내는 등 미국 선교사의 조선 파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성서를 번역하고 조선인들의 예배 집회를 주관하는 등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그는 조선 여성의 개화와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졌는데 기독교를 통한 여성 지위의 향상을 꾀하고자 1884년 여성 해외 선교회에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만이 홀로 잊혀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자 선교사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 선교사들이 파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여성들도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수정은 이미 1883년 일본의 미션스쿨에서 이루어진 일본 여성을 위한 사업을 관람하고 조선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었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왕비에게 기독교와 서구 문명을 가르쳐야 한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수정은 여성 해외 선교회에 조선을 위한 여선교사의 파견을 청원하는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청원은 미국의 감리교회가 조선의 여선교사를 파견할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이드윈 부인의 헌금과 기도, 조선 측 이수정의 여선교사 파견 요청 등이 이어지면서 여성 해외 선교회는 조선을 위한 첫 여선교사 대표로 스크랜튼 선생을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오랫동안 여성 해외 선교회의 서기로 선교사업 지원에 힘써왔고 마침 아들인 스크랜튼 의사가 미국 감리교 조선 선교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더욱 적임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당시 52세라는 나이 때문에 공식적인 임명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지만 여성 해외 선교회의 간권으로 결국 첫 선교사의 임명을 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1884년 10월 스크랜튼 선생은 미 감리교회 해외 여선교부의 조선 파견 첫 여선교사로 임명되었고 아들 스크랜튼 의사는 12월 뉴욕에서 해외 선교부 파울러 감독에게 목사 안수를 받아 정식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조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어려운 항해를 결심했을 때 스크랜튼 선생의 나이는 52세였습니다. 처음에 스크랜튼 선생은 조선 선교사로 파견이 결정되었을 때 나이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와 아들 내외와 함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885년 2월 3일 스크랜튼 선생은 아들 내외와 어린 손녀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라비코를 타고 미지의 땅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이들은 2월 27일 일본의 나가사키항에 도착하여 조선의 상황을 지켜보며 약 한 달간 머물렀습니다. 당시 조선의 국내 상황은 개화파가 시도한 정치적 개혁, 즉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직후라 보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일본 및 서구 세력에 대해서도 반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가 선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이들은 김옥균, 이수정 등 당시 정치적 망명 혹은 유학차 일본에 와 있던 개화파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조선의 정치 상황을 듣고 한국말을 배우며 한국에서 선교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조선 땅에서는 아니지만 조선 선교의 날을 기다리며 한국 선교부 감독으로 임명된 맥클레이의 자택에서 3월 5일 최초의 한국 선교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크랜튼 선생은 선교회에 보내는 연차 보고에서 일본에서의 생활은 즐거우며 선교사들의 생활 조건도 훌륭하나 나는 내 민족 조선인에게 가서 그들 속에서 살고 싶다고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불안하던 당시 조선 정세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두 안전하지 못함을 알지만 약속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줄 믿기에 조금도 두렵지 않다. 가능한 대로 빨리 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라고 하여 미지의 나라에서의 불확실한 앞날에 대해 다소의 불안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부름과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조선으로의 출발 계획은 일본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추진되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불안한 조선의 전국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행을 나누어 조선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맥클레이의 충고에 따라 1885년 3월 31일 제일 먼저 1차 선발대로 아펜젤러 부부가 조선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 배 안에는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한 언더우드도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을 거쳐 4월 5일 제물포에 도착한 날은 마침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아펜젤러 부부는 이곳에 상륙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호텔에 일주일 머물다가 4월 13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분위기가 아직 외국인 여성이 거리에 나서면 봉변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미국 공사의 충고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아펜젤러의 부인은 그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미혼이었던 장로교의 언더우드는 입성을 강행해서 성공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아펜젤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진실로 우리는 수많은 위험들, 외적인 위험들과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거쳤습니다. 일행 중 몇 명이 4월 5일에 한국에 상륙하였으나 정치적 불안정과 곤경 속에서 시작하려고 애쓰다가 이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때문에 서울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얼마 동안 일본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갑신정변 이후 청일 간의 세력 다툼이 확산되고 사회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어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제대로 확보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감리교 선교사들의 서울 입성은 또다시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 일본과 청국 간의 천진 조약이 체결되면서 어느 정도 전쟁의 기운이 거치자 일본에 있던 감리교 선교사들은 아펜젤러 목사 부부가 실패한 지 한 달 후 서울 입성을 다시 시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랜튼 의사가 나섰습니다. 지난번 아펜젤러의 경우 부인 때문에 입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스크랜튼 의사 혼자서 출발했습니다. 스크랜튼 의사는 5월 3일 인천에 도착해서 서울에 들어왔는데 도착해서는 먼저 당시 알렌이 운영하고 있던 제중원에서 알렌을 도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 의사로서 한국에 온 알렌은 갑신정변 당시 크게 다친 민영익을 치료해 준 것을 인연으로 국왕의 신임을 얻어 1885년 2월 한국 최초의 서양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했습니다. 제중원에서 알렌의 일을 도우면서도 스크랜튼 의사는 독자적인 주택과 선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독자적인 감리교 선교 활동을 위한 근거지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정동의 언덕 위에 위치한 한국식 가옥을 선교부 소유지로 구입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지로 하여 스크랜튼 의사는 본격적인 의료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스크랜튼 의사가 구입한 정동의 집은 서대문과 서소문 중간쯤에 자리한 성벽 언덕 아래 한옥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조선 말기 판서 벼슬을 지낸 권명국의 소유였다가 역시 판서 벼슬을 한민지상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사랑채와 헛간이 딸린 독립가옥 두 채였는데 그 규모는 1,800여 평에 달했습니다. 스크랜튼 의사가 정동에 자리를 잡은 후 6월 20일 드디어 스크랜튼 선생은 며느리와 손녀, 아펜젤러 목사 부부, 장로교 의료 선교사 헤론 부부와 함께 서울에 입성하여 이곳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두 채의 가옥 중 서쪽 집은 아펜젤러 내외가, 동쪽 집은 스크랜튼 가족이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아펜젤러가 본국에 보낸 1885년 8월 17일자 편지를 보면 당시 이곳의 한옥 가옥 구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편지에서 미음자형의 한옥 가옥 두 채를 그림으로 그려 집의 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정동 일대는 미국 공사관을 중심으로 미국 장로의 선교부, 감리의 선교부가 위치해 있었고 1882년 이후 조약을 체결한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공사관들이 이 지역에 밀집되면서 서구화와 개신교 선교의 요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아펜젤러가 구입하기를 바랐던 언덕 위의 집터는 향후 이화학당과 보구여관이 들어서게 될 자리였습니다. 그렇게도 기대하던 한국 선교였지만 스크랜튼 선생은 선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능한 한 조선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빨리 언어를 습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을 가까이 하고 이들과 친해져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들을 보면 숨거나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1885년 6월 20일 스크랜튼 선생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튼 선생을 비롯한 조선 파견 선교사들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오물이 널려있는 좁고 지저분한 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전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거리는 온통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모습을 스크랜튼 선생은 암흑의 땅, 어둠의 나라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크랜튼 선생뿐 아니라 당시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의 눈에 조선은 문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습에 얽매여 빈곤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하루라도 빨리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발달된 서구 문명을 전파하여 조선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스크랜튼 선생 또한 하루라도 빨리 고통받는 조선인들, 특히 조선 여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으며 조선 여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사정으로는 외국인이 전혀 환영받지 못하던 때였으므로 스크랜튼 선생을 비롯한 선교사들은 미국 대리공사로부터 말과 행동에 각별히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기대하던 한국 선교였지만 스크랜튼 선생은 선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능한 한 조선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빨리 언어를 습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을 가까이 하고 이들과 친해져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들을 보면 숨거나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면 교재와 선생이 필요한데 마땅한 교재도 선생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스크랜튼 선생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조선인을 가까이 하는 일과 말을 하는 일은 어려웠다. 우리가 부녀자가 있는 집에 가까이 가기라도 하면 그녀들은 창문을 닫고 커튼 뒤로 숨어버렸고 어린이들은 의학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며 달아났다. 말을 배우자니 책도 없고 선생다운 선생도 없었으며 통역이란 사람도 간단한 단어밖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명사의 낱말을 배워 쓰는 데는 그런대로 뜻이 통했지만 동사를 쓰고자 할 때 손짓, 발짓으로 신용을 하여야 겨우 의사가 통하였으므로 우습다기보다는 진땀이 나는 일이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학교 설립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양인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생들은 점차 영어에 익숙해졌고 영어에 능통한 자가 배출되면서 오히려 병원 등지에서 외국인 의사들의 통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의사소통의 문제는 학교가 설립되고 본격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조선인 학생들이 영어에 익숙해지자 자연히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의사소통의 문제뿐 아니라 스크랜튼 선생과 초창기 선교사들의 생활은 문화적 차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생활의 어려움은 의식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감자나 밀가루와 같은 서양 음식의 재료가 되는 것을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일본으로부터 가져와야 했는데 그나마 가져온 곡류는 장마가 시작되자 곰팡이가 나고 상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은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가중시켜서 선교활동에 따르는 재정 문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크랜튼 선생도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게 매우 적다는 것, 입고 먹을 것을 바다 건너에서 사와야 한다는 사실이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스크랜튼 선생은 선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나의 응접실 겸 서재는 8자에 12자가량 되는데 한쪽 벽을 내놓고는 3면이 모두 종이로 바른 문인데 여름 동안은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겨울이 되면 큰 곤란이 있었다. 밝음과 햇볕을 받아들일 유리창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대리공사 포크씨가 반갑게도 사진 유리판 석장을 선사해 주어서 나는 이것을 내 책상 옆에 있는 창호지에 끼우고 한쪽 눈으로나마
바깥 하늘을 내다보게 되어 무척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선교사들이란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므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첫 여름을 지내는 동안 선교사들은 먹을 것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아껴온 음식물들은 나무통 속에서 모두 부패해버리고 그것을 사올 일본과 중국 땅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쇠고기는 병든 고기의 위험이 있어 먹지 못하였고 감자나 다른 채소들은 없었다. 닭고기와 달걀은 있었으나 모양만 고향의 것과 닮았을 뿐 맛은 매우 달랐다. 그래도 할 수 없어 닭과 달걀만 내리 한두 달을 먹고 나니 나중에는 코 속에서 닭 냄새가 났다.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초기 선교사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당시의 화폐 사정도 외국인 선교사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펜젤러가 선교부에 보낸 보고서를 보면 당시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화폐 교환 업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돈을 국내 유통화폐로 바꾸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곤란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은행 당좌 계정은 일본에 보관해야 합니다. 멕시코 달러를 제물포에서 가져와서 다시 한국 돈으로 바꾸기 위해 파는데 이 한국 돈을 수레로 나르기 위해 별도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선교부의 회계를 맡고 있는 형제는 나는 그만둘 생각이네.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겨 하고 말했습니다. 돈을 교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더 많은 시간을 직접적인 선교 업무에 할애하고 싶습니다. 300달러를 세는데 8명의 직원이 1시간 반이나 걸리고 그동안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줄곧 서서 지켜보아야 하고 이 모든 것이 문화적으로 다른 낯선 이국 땅에서 겪어야만 했던 선교사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서양인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의심과 편견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를 살찌워 피를 빨아먹는다. 아이들을 잡아다가 갈아서 사진 만드는 약으로 사용한다는 등 서양인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심지어 스크랜튼 선생을 서양 도깨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대적인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조선인들의 서양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이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펼쳐야 하는 선교사들에게 닥친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인들의 관심을 끌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스크랜튼 선생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의 경험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유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암담하기도 했으나 한국에 오게 된 것이 기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들었건 들지 않았건 한국인들이 우리 마음에 든 건 사실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그분이 이 일을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인습에 얽매인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을 하나씩 진행시켜 갔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한국인의 기질과 생활 습관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였고 조선 여성들을 가르칠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건물과 대지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며 암흑의 땅에서 사는 조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습니다. 남학생도 허용했다면 학생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는데 스크랜튼 선생은 오로지 조선 여성의 인간화와 밝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 고난과 시련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